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너무 흉흉한 일들이 많은 이 와중에 저 역시도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렸을 적 꿈인 승무원을 이루고 난 후 정말 즐겁게 일했어요. 그러다 비행 중 탑승객이었던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저를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녔고 본인은 IT 계열에서 일을 한다고 하며 저에게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소개하였어요. 말끔히 생긴 모습과 본인 일을 열심히 해나간다는 그런 근면성실함에 반해 연애를 시작한 것이었고 시부모님 될 분들도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결혼 생활을 이 남자와 함께라면 그려나갈 수 있겠다 싶어 참 행복한 나날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 아버님이 음식점을 꽤나 크게 한다고 하셨지? 거기 음식점 유명하잖아. 체인점도 여러 개고, 나도 가봤어. 아, 네. 오래 하셔서 아무래도 단골 손님들 덕분에 가게가 많이 커졌어요. 다음에 한번 더 놀러 오세요.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그럼 나야 좋지. 어쩜 우리 아들이랑 이리 안성맞춤이라니. 꼭 너를 만나려고 지금까지 혼자 있었던 것 같다. 당연히 내가 재영이 만나려고 지금까지 혼자인 거지. 아주 한눈에 알아봤다니까. 틀림없이 내 짝이라는 걸. 재영아, 내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네 인생 모두 나한테 맡겨도 좋아. 정말 이 결혼 후회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저희 아빠가 굉장히 큰 음식점을 여러 개 하고 있어서 분점들도 많았어요. 그 덕분에 여유 있게 살았고 제 배경이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시어머니에게 크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결혼이 술술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예비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고 저희 부모님께서 특별히 어머님 생신이라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이 음식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기쁘게 할 생각에 깜짝으로 시댁에 방문하게 된 날이었죠. 그곳엔 남자친구에게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시누이가 절 반겨주었어요. 가족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이어서 시누이 얘기는 왜 안 했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연우 오빠 여자친구라고요? 아, 생신이라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운 거구나. 진짜 노력이 가상하네요. 눈물겹고. 어머, 연우 씨한테 여동생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처음 뵐게요. 그렇지 않아도 음식 많이 싸워서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가봐야 해서요. 여긴 제 딸이에요. 연우 오빠한테 여동생 있다는 말도 못 들었으면 조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보셨겠네요. 네, 이렇게 귀여운 조카도 있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 저희 잘 지내봐요. 나중에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랑 같이 만나자. 앞으로 엄청 자주 보게 될 거니까 걱정 마요.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니 아마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거예요. 이상하게 날이 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시누이였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왕래가 별로 없으니 따로 말을 안 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다가 근데 왜 동생 얘기를 아무도 안 한 거지? 오히려 미국에 사는 형이 있다는 소리는 했어도 결혼한 동생 얘기는 일절 없었거든요. 조금 의아하다 싶은 마음이었어요. 에고, 아유, 이런 거 가지고 올 거면 미리 말을 하지. 아까 혹시 들어오면서 여자애 하나 봤니? 처음 봤지? 아, 네. 연우 씨 동생이라고.
연우 씨한테 동생 있다는 말을 못 들어서 놀랐어요. 그래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도 말씀 좀 해주시지. 막상 처음 뵈니까 놀라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갑자기 여동생이라니. 뭐 결혼도 일찍 하고 그래서 왕래가 그렇게 있진 않거든. 워낙 연우랑 사이도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나 보다.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와서 먹자. 난 그리고 내가 얘기한 줄 알았지. 내가 안 했구나. 뭐 근데 신경 쓸 거 없어. 그나저나 아유 사돈 어른들은 뭘 이런 걸 보내셨대. 정말 고맙게. 감사하다고 전해줘. 역시 음식 솜씨가 아주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그날 일은 한 에피소드의 하나로 넘어가는 듯 했고, 전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우울해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갑작스러운 실직 상태인 남자친구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IT 전공자이니 어디든 갈 수 있겠다 싶어 남자친구를 계속 위로해 주었고, 남자친구는 본인 계획을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지만, 남자친구는 큰 자신감을 내비치며 본인의 앞날을 예견하더라고요. 이렇게 회사 잘린 김에 창업할까 봐. 어차피 우리 쪽 사람들 창업하는 거 다반사인데 빨리 한다고 생각하지 뭐. 갑작스럽게 창업은 좀 아니지 않을까? 계획에 있던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해봐. 아무리 젊은 스타트업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만큼 소리소문 없어지는 곳들도 많으니까. 나야 자기 응원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상태를 대비하라는 거야. 원래도 계획에 있긴 했었어. 앞당겨진 것뿐이야. 아무래도 난 창업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많지가 않아서 혹시 아버님한테 어떻게 부탁해보면 안 될까? 그때 아버님이 힘들면 얘기하라고도 했었고. 뭐? 아빠? 에이, 좀 그렇지. 아빠야 당연히 자기가 얘기하면 도와주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은행 쪽 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게 어때? 그래야 자기도 그렇고 아빠도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 아니야. 난 그랬으면 좋겠어. 이제 가족인데 뭐. 요즘 금리가 보통이 아니잖아. 회사가 혹시라도 안 되면 취직을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말씀 한번 드려줘. 제가 내켜하지 않음에도 남자친구는 아빠에게 한 번만 부탁을 해보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였고, 전 그렇게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아빠에게 부탁을 하였어요. 당연히 아빠는 제가 결혼할 사람이었고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마당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남자친구가 원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워낙 여유가 있으신 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큰 돈을 쓰실 일이 없으실 거니까 말이죠. 하지만 아빠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며 돈을 해주셨습니다. 그저 딸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빠는 돈을 해주신 거죠. 어찌나 마음이 안 좋던지 이상하게도 그 돈을 받는데 딱히 기쁘진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뭔가 아빠한테 괜한 손을 벌리는 것 같아 미안했거든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돈 아마 잘 갚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마. IT 계열이 워낙 취직도 잘 되는 곳이라서 혹시라도 안 되면 취직한다고 하니까
이번 한 번만 아빠가 믿어줘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나 때문에 들어준 거 다 알아. 서서방이 잘 되면 네가 잘 되는 거지 뭐. 괜찮으니까 네가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어찌됐건 건승하길 바란다. 아무래도 남자라면 다 사업을 하고 싶은 법이지. 그 마음 이해해. 너도 그러니까 안에서 서서방 내조를 잘해야 돼. 그렇게 남자친구는 아빠의 도움으로 회사를 창업했고 결혼을 준비하는 중이었어서 바쁜 나날을 보냈답니다. 저 역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뒤 남자친구의 집을 자주 왕래하는 사이가 되어 집을 자주 가다 보니 시누이를 자주 마주치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시누이는 이상하게 저에게 늘 날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래서 남자친구와 사이가 매우 안 좋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역시도 시누이에게 적대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단추부터 잘 못 깨진 거죠. 언니가 오빠 돈 내줬다면서요? 참, 어떻게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요? 떡하니 큰 돈을 내주고. 네? 아, 뭐 오빠가 떼먹을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잘 되는 길이 제가 잘 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가씨는 오빠가 사업하는 게 영 마땅치 않은가 봐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은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 보이네요. 아니요, 뭐 좋죠. 우리 오빠 돈 잘 번다는데. 그럼 우리 딸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거고. 그래도 언니, 사람 너무 믿지 마요. 내 오빠지만 뭐 혹시 알아요? 난 가족도 안 믿어서. 아, 그리고 저 남편이랑 이혼해서 이제 엄마네서 살 거예요. 자주 봐요, 우리.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괜찮으세요? 뭐 괜찮아 보이시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 세상엔 이혼은 흠이 아니니까요. 그럼요. 뭐 그게 흠인가요? 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종종 부딪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시누이의 이혼 커밍아웃에 놀란 건 사실이었지만 최대한 위로해주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온 시누이 때문에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를 자주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시누이는 늘 뾰족했어요. 시어머니와도 그렇게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딸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더 잘해주는 느낌이었죠. 쟤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 된다. 우리 집에 아주 골칫덩이야. 아유, 어디처럼걸. 에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가씨 이혼 본인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요새 이혼이 어디 흠인가요? 아가씨 어리고 예쁘니까 충분히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노염 푸시고 잘 대해주세요. 그냥 제 얘기는 꺼내지도 마. 아주 속 뒤집어지니까. 아, 근데 사돈어른이 큰돈도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아, 하여간 돈에 환장한 꼴이란. 아마 언니 집 배경 아니었으면 이 집의 명함도 못 내밀었을걸요? 내 말이 맞죠? 뭐야? 이게 어디서 말을 끼어들어? 넌 방으로 썩 들어가. 어디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끼어들어? 제 말 흘려 들어라. 맞잖아요. 내가 여기서 다 말해 볼까요?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진짜 궁금하네.
가만히 있는 나 건들지 마요. 아, 기막혀. 내가 아주 내 명에 못 살지. 저 원수덩이를 어떡한담? 예, 넌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우리 집 화상이야 저거. 양심 없는 인간들. 내가 우리 가연이 보고 참는 거야. 아니었음 벌써 다 뒤집어 엎었어. 내 마음 잘 알잖아요? 아가씨, 뭐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는데 흥분 좀 가라앉혀요. 어머님도요. 그래도 하나뿐인 모녀 사이인데 잘 지내셔야죠. 미탁한 신우이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고 그저 두 사람 사이가 왜 그런지 의아했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아무렇지 않게 신우이에 대해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 시어머니처럼 신우이의 흉이었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의 인품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신우이한테 하는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너무 싫어했었거든요. 그쯤 되니 신우이는 혹시 돌아가신 아버님이 밖에 나가서 나온 자식인가 싶은 마음이 살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형제가 없는 저로서는 형제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았지만 형제가 다복한 남자친구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머님이랑 아가씨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나 같으면 딸이 이혼하고 들어와 있으면 안타까워서 되게 잘해줄 것 같아. 근데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것처럼 으르렁거리더라고. 자기도 아가씨에 대해 좋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신경 쓰지 마. 걘 거의 우리 집에서 내놓은 애나 마찬가지거든. 속썩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너무 깊게 파고들려고 하면 머리 아파. 우리 둘이 잘 지내고 엄마랑 사이 좋으면 되지. 걔 얘긴 아예 하지 말자. 좋은 얘기만 해도 벅차. 그래 뭐 알겠어. 당신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게. 그래도 가족이니까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진 마. 핏줄인데. 난 오히려 형제가 없으니까 더 부러워. 자긴 형도 있고 여동생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혼하는 걸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남자친구는 신우이 얘기를 극도로 꺼렸고 저 역시도 남자친구가 워낙 싫어하니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리고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혼을 한다고 하니 미국에서 남편의 형네 부부가 귀국을 했고 처음으로 제 형님이 되실 분도 만났답니다. 외국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성격은 아주 쿨한 성격이었고 저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만난 저에게 아주 살갑게 대해주시며 말을 하는데 이런 분이 내 형님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좋았어요. 남편한테 자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결혼 너무 축하해요. 뭐 결혼은 재영 씨가 한 선택이니까 부디 잘 살길 바랄게요. 저도 연우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쭉 생활하신다고. 나중에 미국 가면 가이드 해주세요. 비행하면서 한두 번밖에 안 가봐서 여행으로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연우 씨랑 같이 가면 형님네랑 더 친해질 수 있고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동서지간인데 우리 잘 지내봐요. 저희 집에 대해서 다 알고 하는 결혼이긴 한 거죠? 네? 네, 뭐 비밀이랄 게 있나요? 보면 연우 씨가 어머님한테 가정교육도 잘 받고 올바르게 자란 것 같아요. 어머님도 상냥하시고 다른 집들은 시댁에서 군기를 그렇게 잡는다는데 저희는 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시댁복이 있다니까요. 예, 큰애야. 무슨 너는 주저리 얘기하고 있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시차 적응해야 할 텐데 좀 쉬어라. 제가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자 어머님은 저와 형님 말씀을 딱 가로채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셨고 처음엔 그게 왜 그런지 의문이 들었지만 정말 시차 적응을 해야 하니 쉬셔야 하셔서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되었어요. 의외로 남편네 집안에 하객 식구들이 없더라고요. 친척이 굉장히 많다고 들은 거와는 별개로 결혼식장엔 거의 텅 빈 것처럼 하객이 많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도 당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객 없는 결혼식은 처음 본다면서요. 서서방네가 식구들이 많이 없나 보지? 그럼 아예 식구끼리만 단출하게 올릴 걸 그랬다. 너무 기울어져 보여서 서서방네한테 좀 미안하네. 우리도 하객 많이 부르지 말걸.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안 만들었을 텐데 어쩌나. 사돈복이 민망해서. 에이, 그게 왜 우리 때문이야. 연우 씨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조절했을 텐데 아무 말 없어서 어쩔 수 없었지 뭐. 그래. 그건 그렇고 우리 딸 시집 가서 정말 잘 살아.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아빠한테 연락하고. 서서방이야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너 속상하게 하거나 그러면 참지 말고 얼른 집으로 달려와. 알겠지? 여기도 네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걱정 마요. 시어머니나 연우 씨나 그럴 사람들 아니잖아. 나 진짜 가서 잘 살게.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아빠 늘 건강 챙기셔요. 아빠의 마지막 말이 참 마음을 울렸고 저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던 시누이는 오히려 남편한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시누이에게 남편은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고 이때부터 이상함을 감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저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제 잘못이었던 거죠. 언니네 놀러 와도 되죠? 아, 오빠랑 할 얘기 좀 있는데. 오빠, 나랑 얘기 좀 하자. 오늘끼리 얘기 좀 해야지.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리고 오려면 진작 나랑 상의를 하던가 전화를 해야지. 멋대로 이렇게 찾아올래? 에이, 왜 그래? 동생이 놀러 온 건데. 아가씨, 안으로 들어와요. 진작에 초대를 했어야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미안해요. 그러게요. 예의가 없나? 집들이 먼저 하는 게 정상인데 엎드려 절 받기네요. 오빠, 여기서 얘기할까? 나가서 얘기할래? 아, 자기야. 나 좀 나갔다 올게. 아무래도 동생이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 따로 해야 할 것 같아. 괜찮지? 어? 뭐, 그래. 아니면 추운데 그냥 집에서 해. 난 괜찮으니까. 뭐 가족인데 새삼스럽게. 그냥 편하게 집에서 해요. 그럴까? 오빠, 새언니가 집에서 하라는데 집에서 할까? 오빠 괜찮겠나 몰라. 나야 괜찮은데 어떡할까? 아니야. 일단 나가서 하고 올게. 그리고 집에 와서 천천히 얘기해 줄게. 자기는 내일 비행도 나가야 하니까 푹 쉬어. 새언니 눈치 엄청 많이 보네요, 우리 오빠가. 혹시 우리 오빠한테 뭐 눈치 주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럼 곤란한데?
네? 에이, 전혀 아니죠. 제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아가씨도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전 언제나 환영이니까. 긋고 밖에서 얘기하겠다는 남편은 제가 다음날 새벽에 출근을 한다고 하니 절 배려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가 예의도 바르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니 그러려니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비행을 가서도 계속 찜찜한 마음은 계속해서 들었고 역시 여자의 촉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듯 역시나 저에게 폭풍 같은 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3개월째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아 시댁애가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명절상에 둘러앉아 있는데 큰 형님이 제 옆으로 와서 앉으시며 시댁의 비밀을 내 귀에만 속삭이더라고요. 그리고 큰 형님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였어요. 동서, 지금이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이거 보여줄 테니까 잘 판단해. 동서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니까. 그냥 참아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보고 얼른 사리분별 잘했으면 해. 동서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음소거 된 영상을 틀고 보여주시는데 그 영상을 본 순간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맨발로 경찰서로 달렸습니다. 울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경찰서에 도착했고 전 그 즉시 남편을 혼인 빙자로 고소하였어요. 사실 형님이 보여주신 동영상엔 남편의 옛날 결혼 동영상이었고 그 상대편은 다름 아닌 남편이 그렇게도 욕하던 시누이였어요. 매번 시누이를 볼 때마다 찜찜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었고 남편을 고소하고 나서야 전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내가 이거 말할까 말까 했는데 재영 씨는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처음엔 재영 씨가 다 알고 하는 결혼인 줄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속이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남편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같은 여자로서 납득할 수가 있어야지. 동서가 시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여자 사실 내 전 동서고 서방님 전 와이프야. 따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애만 낳고 살았는데 둘 다 씀씀이가 크잖아. 그래서 경제적 사정 때문에 사내 안 사내 하다가 동서를 만난 것 같아. 동서네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사업 자금도 대줬다며. 뭐 전동서한테 듣기로는 사업 자금만 받고 나면 동서랑 헤어지고 다시 전동서랑 합치기로 했다는데 그게 말이 돼? 진짜 둘 다 양심이 있어야지. 아무리 내가 그 집 가족이라도 이런 건 못 참지.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형님 아니었음 저 돈만 뜯기고 이혼녀 될 뻔한 거네요? 기막혀. 형님 빼고 모든 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니. 세상에. 그 신우라고 한 사람이 연우 씨 와이프였다니. 진짜 이것들을 그냥.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사실 이 얘기를 들은 거거든. 근데 진짜 참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전 형님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드디어 그 집을 끝장낼 준비를 했습니다. 형님에게 입수한 남편의 전 결혼식 동영상과 저희 아빠에게 빌려간 자금 모든 걸 통틀어 소송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행동이 정말 주먹을 부르더라고요. 어차피 걔랑은 끝낸 거야. 내가 널 선택한 거라고.
진짜 말 못해서 미안해. 언젠가 하려고 했는데 네가 날 떠날까봐 말하지 못했어. 네가 봤듯이 걔 엄청 끈질겨 보이잖아. 내가 본인한테 돌아갈 줄 알고 우리 엄마 집에서도 안 나갔다니까. 애 앞세워서 계속 내 주위를 맴돈 거라고.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저 단추가 잘못 깨졌더라도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감히 날 능멸하고 네가 용서받길 바래? 돈 당장 토해내고 네 집안 다 가만 안 둘 거야. 어디 끝까지 가보자. 예, 네가 용서 좀 해줘. 어디 저런 거랑 너랑 같은 급으로 보이니? 쟨 진작 연우가 끝냈어. 내 며느린 너 하나뿐이란 말이야. 당신들은 날 속였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전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집에 들어앉혀? 진짜 머리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지.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내가 이걸 알고 그냥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았다면 큰 오산이야. 어디 한번 싸워보자고. 전 시어머니와 남편의 헛소리를 듣고 웃음이 나왔고, 마침 그 옆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길래 그 음식물 쓰레기를 시어머니와 남편 면상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화가 안 풀려 가장 냄새가 심한 식초까지 열어 콸콸 부어버렸답니다. 마음 같아선 있는 힘껏 무력을 쓰고 싶었지만 둘 다 그 짓꼴이 되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높더라고요. 어머머머, 이게 뭐야? 너 제정신이니? 아우, 냄새.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우악스러워? 너 원래 이런 애였어? 그래, 원래 이런 애다. 어쩔래? 마음 같았으면 아줌마 머리털 나만 하지 않았어. 알아? 당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로 끝나는 게 다행인 줄 알아. 나머진 법적으로 해보자고. 선처 합의 절대 없어. 당신들 가만 안 둬. 위자료 두둑히 준비해놔. 오해라니까. 진짜 내 말 좀 들어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부탁할게. 눈 감긴 뭘 눈 감아. 애 딸린 유부남 주제에 감히 날 넘봐? 사실혼도 혼인 관계인 거 모르니? 넌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리하여 전 법적 싸움을 이어갔고,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으므로 혼인 무효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전 와이프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갔어요. 또한 형님은 정말 정의롭게도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셨고, 저에게 돈을 뜯어 사업을 한 뒤 전 와이프와 합치겠다는 증거까지 형님이 싹 다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기죄도 추가가 되었어요. 형님이 말하길 미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머님이랑 서방님이 날 원망하겠지만 그러던가 말던가야. 정말 전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거든. 사정상 애를 가지지 못하는 나한테 얼마나 애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는지 아마 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마음 모를 거야. 벌 받은 거지. 난 내 결정 후회 안 해. 그 집에서 비난을 받더라도 내 소신 지킬 거야. 그리고 전 동서한테 통쾌하게 복수해 줄 거야. 형님, 감사해요. 우리가 형님 동서로 만나지 않았다면 좋은 언니 동생으로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미안하지. 진작 말해줘야 했는데
난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았고, 시어머니가 자기랑 대화만 할라치면 단절시켰잖아. 그 사실 알자마자 진짜 이건 아니다 싶었어. 그래서 늦게나마 용기를 낸 거야. 전동서 꼬락서니도 보기 싫고, 아마 증거나 정황이 확실하니까 조금만 힘내면 동서가 이길 거야. 형님의 증언과 저희 아빠가 송금해준 돈이 증거로 제출되어 남편 가족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결혼 생활은 정말 짧았지만 요즘엔 혼인 무효 소송 자체가 힘들다고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싸운 결과 전 무효 판결을 얻어내었고 막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시댁은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해서 길길이 날뛰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편으론 고소했어요. 우리가 돈이 어딨니? 혼인무효만 됐으면 됐지. 그걸 꼭 우리한테 뜯어내야겠어. 막말로 네가 손해본 게 뭐야? 이 아줌마가 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결혼식 때 하객 없던 것도 이미 결혼했었으니까 안 부른 거였어. 그것도 모르고 당신들이 날 능멸한 대가는 값진 돈으로 치러야 하지 않겠어? 어차피 당신들의 진정한 사과도 나한텐 다 거짓으로 들리거든. 내가 말했지? 위자료나 두둑히 준비해두라고. 이제 나랑 깨끗이 끝났으니 전 며느리랑 잘해보셔. 저 여자랑은 끝났다니까. 왜 이렇게 날 오해해, 재영아? 내가 널 버리려고 했음 결혼식까지 했겠어? 제발 믿어줘. 저 여자랑 끝났으면 애초에 나 있을 때 집에도 안 들였겠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한테 너 뜯어먹을 게 있으니 결혼도 한 거 아니야? 뭐라고? 나랑 끝났다고? 너도 나 능멸한 대가 치르게 될 거야. 우리도 끝내자. 나도 너랑 어머니 다 용서 못해. 이게 어디서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해?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잠자코 기다렸으면 이랬겠냐? 어떻게 얘가 성격이 급해서 일을 이렇게 망쳐? 어련히 알아서 아범이 돌아갈까? 그걸 못 믿어가지고 집까지 쳐들어와? 아이고. 어머님, 말 다 하셨어요? 저한테 믿음 안 주셨잖아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인데 저 여자 보고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내가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연우 씨, 저 여자뿐만 아니라 저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웃긴다. 누가 누구한테. 닭끼리끼리 내가 볼 땐 매한가지 똑같구만. 둘 싸움은 알아서 하고 다들 위자료나 준비해. 신우이라고 했던 전 와이프는 남편이 저에게 비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이 들었는지 본인 또한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본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에 대한 소송을 건 셈이죠.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인과응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전 모든 재판에 승소하고 다시금 자유를 되찾았어요. 웃긴 건 그 여자와 남편은 아직까지도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남편 또한 이번 일이 전 와이프와 다 상의가 된 것이라며 맞소송을 걸었거든요. 전 와이프 쪽에선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빠가 빌려준 돈에 모든 위자료를 주고 나자 남편네 가족은 정말 개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집까지 팔아 저에게 위자료를 주었거든요. 본인들 욕심에 눈이 어두워 모든 걸 다 망친 셈이 된 것이죠. 이래서 욕심을 거두라는 말이 있나 봐요. 네가 한탕 그게 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지. 네 아빠 돌아가실 때 남겨준 마지막 유산인 게 이 집인데 이제 어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도 그러자며. 그렇게 해도 된다며. 왜 나한테 온팡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다 잘해보기로 했으면서 결국 형수 때문에 이 사달이 났잖아. 형수는 왜 한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는? 내가 네 형수가 그럴 줄 알았니? 그게 다 저 기집애 때문이야. 애 못 낳는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네 형수가 이를 갈고 폭로를 해? 에휴, 이래서 여자 하나 잘 들어와야 집안 꼴이 돌아간다니까. 정말 속상해서야 원.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어떡할 거야? 내 사업도 다 도루묵 됐는데 이제 우린 진짜 망했어. 엄마, 어쩌면 좋아. 집도 월세에다가, 아휴. 아직도 그때 생각에 참 아찔해요. 그때 일을 계기로 전 남자를 잘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작정하고 속이면 이렇게나 속일 수 있구나 싶은 게 아무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이런 일에 휘말렸다는 게 충격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초장에 이런 일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어요. 저 역시 인생을 살면서 정말 큰 인생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비록 혼인 무효 소송을 하여서 법적으론 제가 깨끗하지만 그때 그 트라우마로 다시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 덕분에 일에 매진했더니 전 최연소 사무장이 되었고 제 커리어를 더 확립해 나가게 되었어요. 돌아보면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때 일을 지금 이렇게 꺼낼 수 있다는 게 시간이 약이구나 싶어요. 전 비록 안타깝게 이런 일을 당했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싸하거나 찜찜한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답니다.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 제 자신은 제가 지켜야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제 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하루도 쉬지 않고 바쁜 삶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해도 제 인생은 크게 변화되는 건 없더라고요. 분명히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쌓이지 않고 순식간에 바닥이 나 버립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대출을 꽤 많이 받아 빚을 갚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언젠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에게 너무 큰 꿈이었다는 걸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더 피부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가난에서 아무리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항상 제자리에 불과했고 맞벌이를 해도 눈에 띄게 변화되는 건 없었습니다. 반대로 제 위로 2명의 형님은 집안도 좋지만 직업도 좋아 가끔 얼굴을 볼 때면 눈에 띄게 변화되는 모습을 봐오면서 그런 삶이 부러운 것도 있었지만 시댁에서 모이는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 불편했어요. 시모가 대놓고 저를 형님들과 차별을 두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 좋겠지만 형님들이 시모에게 주는 선물이 워낙 크다 보니 차별은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 선물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기본적인 과일 정도와 시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부분 해왔어요. 그게 최선이었지만 두 형님들의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에겐 부럽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시모는 능력 없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걸 얼굴만 보면 후회한다는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선 시댁 집안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부족함 없이 많은 걸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시모는 저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었네요. 내가 이래서 너한테 했던 얘기가 여자를 잘 골라야 한다고 했던 거다. 이것 봐라. 명품 가방이랑 명품 옷이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잖니?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끝까지 고집 피워서 엄마 상처 주더니 결국 맨날 빚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잖아? 그게 사는 거니? 우리가 형들에 비해 부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런 걸로 왜 뭐라고 해요? 형수님들이야 워낙 집안이 잘 살았던 거잖아요. 엄마가 형수님들 때문에 눈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전에 우리 형편을 생각해봐요. 입에 불칠할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형들이 형수님을 잘 만나서 인생길이 열린 거지. 형들도 딱히 볼 것도 없잖아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걸 이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모임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저희 더는 안 올 거예요. 여기 오는 게 욕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한두 번이어야 넘어가지. 얼굴 볼 때마다 이러면 저희 그냥 없는 셈 치세요. 그러니 네가 처음부터 좋은 며느리감 선택했으면 내가 이런 모습 보였겠니? 네가 능력 있는 여자 데려왔으면 명품이 2개가 아닌 3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얼마나 아쉽겠어. 막내 며느리한테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지. 꼴랑 과일 몇 개 들고 오는데 속이 안 터지겠냐고? 그만 좀 해. 너희들도 앞으로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마라. 모임 있을 때마다 선물을 사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이 아주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네. 열심히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 별것도 아닌 걸로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어? 안 되겠다. 앞으로 모임 같은 거 일절 없을 테니 각자 알아서 살도록 하자. 모이는 취지가 선물 받으려고 모이는 거야? 애들 얼굴 한번 보고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모이자는 건데 계속 이런 식이면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분명히 경고하는데 막내 아가한테 한 번만 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땐 나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얼씨구 웃기고 있네. 당신은 애들한테 용돈 안 받았소? 우리가 애들 덕에 먹고 살고 있는데 얼굴 안 보고 살면 굶어 죽으라는 거야? 어디서 혼자 착한 척이야?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재수씨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집안 분위기 상당히 좋았던 거 너도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은 어째 모이기만 하면 얼굴 붉히는데 이게 어머니 잘못이야? 네가 어머니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왜 어머니 탓을 해? 너는 조금도 책임이 없어? 앞으로 너랑 재수씨는 차라리 모임 때 오지 마라. 잘 지내고 있는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너는 재수씨랑 단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 재수씨가 탐탁지 않으니까 볼 때마다 어머니가 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눈에 안 띄는 게 피차 편하겠어. 당신도 이제 그만해. 이러다 막내 동서 울겠다. 본인들이 원해서 선택한 결혼인데 어쩌겠어. 원래 인연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본인들이 좋다는데 뒤에서 계속 얘기해봤자 우리만 스트레스 받지, 안 그래? 어머님도 이제 그만 막내 동서 좋게 봐주시고 앞으로 웃으면서 잘 지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거 아시잖아요.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 아니니까 차별 없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매번 올 때마다 이런 분위기 너무 힘드네요. 우리 큰며느리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지.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너희 두 집안은 안정적이게 잘 살고 있는데 막내 애들은 저 모양이니
내 속이 뒤집어져서 그랬던 것 뿐이다. 나도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 이제 그만 밥이나 먹자. 예, 너는 국 좀 다시 데워오거라.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막말하는 시모의 행동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고 눈시울이 붉어지길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최대한 마음 진정시킨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국을 데워 새로 나눠드린 뒤 다시 자리에 앉아 식사를 이어나갔는데 젓가락질 한번 잘못했다가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는 석사 첫째 형님과 박사 둘째 형님한테는 명품 선물 고맙다면서 보쌈을 싸줬는데 그런 모습 최대한 안 보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개를 돌려 음식을 먹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행동을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밥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묵묵히 음식들을 입에 넣고 있는데 보쌈고기에 젓가락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효자손으로 제 손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을 당하게 된 저는 당황스러워서 손을 움켜쥐며 시모를 바라봤는데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음식이 너를 위해 준비한 건 줄 알아? 밥맛 떨어지게 왜 이리 개걸스럽게 먹는 거야? 어느 정도 먹었으면 대충 눈치껏 젓가락을 내려놓을 것이지. 우리 첫째, 둘째 며느리가 먹을 보쌈고기도 없는데 고졸에 능력도 없는 너까짓게 고기가 가당키나 하니? 못 배웠으면 알아서 키워야지. 눈치까지 없으니 내 속이 뒤집어지겠다.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 음식 준비 다 했는데 먹지 말라고 효자손으로 손등을 내려치면 어떡해요? 방금 차별하지 않겠다면서. 아, 방금 며느리 손이었니? 내가 요즘 눈이 좀 침침해서 똥파리가 날라 들어온 줄 알고 효자 손으로 사정없이 내려쳤는데 아유, 그게 막내 며느리 손이었어? 요즘 내가 치매가 왔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무래도 병원을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 그러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조만간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어머님 건강검진 받을 때 됐죠? 작년엔 형님이 병원에 모셔갔으니 올해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며느리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저도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형님들에 비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어떻게 효자손으로 제 손등을 내려칠 수 있어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저는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빈정상해서 더는 상종도 못하겠네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앞으로 어머님 눈에 띄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더는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시모가 들고 있던 효자손을 저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어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시모 행동에 너무 서러워서 저도 효자손을 시모 쪽으로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남편이 상의에 놓여있던 음식들을 전부 바닥으로 쓸어내려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아주버님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을 말리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남편은 그날 이후 다시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자식과 연 끊고 살면 좋냐고 큰소리친 뒤 방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시모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남편한테 화를 내더니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달려들었어요.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히게 되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버리게 되었고 저 또한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저와 시모를 겨우 분리시켜 놓았는데 시모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양손에 시모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혀져 있었어요. 큰형님은 비명을 지르면서 시모의 머리를 들쳤는데 땜빵이 여기저기 머리가 뜯겨져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둘째 형님은 충격받은 시모를 최대한 안심시키기 위해 머리는 또다시 자란다고 했지만 이미 시모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주방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급하게 시댁에서 빠져나가려 하길래 양손에 쥐어져 있던 머리카락을 집어 던지면서 땜질난 곳에 다시 심으라고 시모에게 한마디 던지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두 번 다시 시댁 식구들과 엮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어요.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큰 폭풍이 지나간 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시부는 저희 부부가 걱정이 됐는지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항상 저희를 먼저 신경 써주시는 시부 때문에라도 그동안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시모가 제 손등에 효자손을 내려친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시부는 전화로 그때 난리친 건 정말 잘한 행동이라면서 그래야 저희 부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 부부 입장에서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댁 집안 식구들에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저희 가족만 바라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시댁 집안과 연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비록 좋지 않은 결말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었고 그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하루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히길래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할 정도로 모여 있었는데 제가 잠깐 일을 하려고 들린 곳은 동문회관이었습니다. 동문 모임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첫째 형님이었어요. 동문들과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로비에서까지 들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첫째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걸음을 옮기게 된 이유는 형님의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왔고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우리 집안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막내 동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었다니까. 보쌈고기에 손 올렸다고 효자손으로 손등을 사정없이 내려친 거 있지? 옆에 있던 나도 놀랄 정도였으니 아마 막내 동서는 평생 기억으로 남겠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부류를 만나왔지만 우리 집안 시어머니처럼 고약한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사람이 얼마나 독하던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정말 애매한 게 뭔지 알아? 내가 동서 편을 들어줄 수도 없다는 거야. 최대한 좋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게 절대 안 돼. 막내 동서를 종처럼 부리는데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잖아?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면서 뭐라고 한다니까?
그러니 둘째 동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없는 말들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때 한바탕 난리치고 나서 한 3달 지났거든? 얼굴 안 보고 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모임 있을 때면 집안일 거들 사람이 없다 보니 나랑 둘째 동서가 직접 해야 되더라고. 명품 가방이며 명품 옷들 받아갈 때는 좋다고 하더니 막내 동서랑 연 끊고 지내니까 시킬 사람 없어서 나한테 시키는 거 있지? 그래서 요즘 너무 짜증나더라고. 우리 그이가 시어머니를 또 끔찍하게 생각해서 막내 동서네랑 안 좋은 일 있고 나서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자고 한다니까. 이런 문제로 최근에 부부싸움까지 생겼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늦은 시간에라도 무조건 시댁에 가려는 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 듣기만 해도 짜증나지? 나도 요즘에 한계를 느낀다니까. 둘째 동석애는 애가 약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오려고 하는데 너무 속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었거든? 그때부터 일절 전화도 안 받고 내 문자까지 씹고 있다니까? 내가 저런 집안에 계속 붙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노인네가 꼴의 명품은 좋다고 밝히는데 내가 정신 나갔다고 명품 사주겠냐? 그거 다 짝퉁이잖아. 앞으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데 꼴의 명품은 좋다고 짝퉁이라도 입이 귀에 걸린 거 보면 얼마나 웃긴 줄 아니? 노친네는 절대 짝퉁인 거 모를걸? 너희들 중에 좋은 남자 소개해 줄 사람 없어? 거지 같은 집안 식구들과 살려다 보니 나까지 급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냥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따로 살고 싶다니까. 내가 좋은 남자 하나 알고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나이가 좀 있긴 한데 집안도 꽤 좋거든. 나한테 얼마 전에 여자 하나 소개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한번 만나볼래? 혹시 알아?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지. 직접 얼굴 보고 만나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알지? 네가 며칠 전에도 얘기해서 너에 대해 내가 잠깐 얘기해준 적이 있었거든. 애가 둘이 있긴 한데 이혼 생각 중이라니까? 자기는 아이를 좋아해서 전혀 상관없다고 하더라. 잠깐 대화라도 나눠보게 얼굴 한번 볼 수 있냐고 하긴 했는데 너만 괜찮다면 내가 다리 놔줄게. 이게 또 다른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네가 만약 잘 돼서 재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한테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 어머니가 예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대. 그래서 아버지랑 단둘이 산다더라. 어머머머, 그래? 아니 그런 좋은 조건의 남자가 아직까지 여자가 없다고? 야, 그런 건 바로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약속 좀 잡아봐.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는데 제가 알던 형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첫째 형님을 보게 된 것도 놀라운데 또 다른 말을 들었을 땐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곳을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일을 정리한 뒤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쓰고 있던 모자를 푹 눌러 쓴 뒤 몸을 돌려 왜 불렀는지 물어보니 정수기에 물이 안 나온다며 형님 동문들 중 일행 한 명이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길래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니 이미 눈이 반쯤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지나면 물이 나올 거라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해주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저에게 뛰어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옷을 잡아 돌려 세웠어요. 그리곤 동문회관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게 되었고 룸 안에 있던 첫째 형님의 동문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난감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첫째 형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었네요. 동서? 아니, 동서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 옷차림은 또 뭐고? 이런 일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정수기 관리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 언제부터 한 거야?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겠죠. 정수기 관리 일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요. 회관 안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로비에 있는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길래 3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 상대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피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잖아요. 정수기 일이나 하는 주제에 자기 무시했다고 화를 내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많이 바쁘거든요. 지금 많이 늦은 시간이라 빨리 다음 고객님 집에도 가봐야 해서요. 동서, 지금 내 친구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잖아. 동서는 다음 고객만 생각하고 내 친구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해주지 않는 것 같네. 동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라고 한 거 아니겠어? 내 친구가 동서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 네가 지금 우리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해? 최대한 잘 설명드렸는데 제가 무슨 무시를 했다는 건데요. 제가 저 사람한테 90도로 정중히 사과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분 나쁘게 말하지도 않았고 제 할 일만 하고 조용히 나가려 했는데 저 사람이 저를 붙잡더니 뭐라고 한 거라고요. 형님이야말로 친구라고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닌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먹고 자고 싸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건데 무슨 급이 있어요. 나이 먹고 떠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급 따지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내가 뭘 어쨌는데? 동서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한다고 그런 말을 짓거려? 못 배운 집안일수록 위아래도 없다더니 족보도 없는 집안 주제에 너까지 꽤 나를 훈계하려 들어? 몇 달간 너 때문에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친구들 앞에서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쪽팔리게 하고 있네. 첫째 형님은 술도 꽤 많이 마신 상태였는지 붉어진 얼굴로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형님 동문들이 저를 에워싸더니 한두 명씩 몸을 밀치기 시작했어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넣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형님의 동문들은 저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으려는 순간 남편이 회관으로 들어와 소리치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정수기 관리하면서 운전까지 해야 돼서 일찍 일을 마친 남편이 대신 운전대를 잡아줬는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자 걱정돼서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편은 형님들의 동문들을 사정없이 외친 뒤 저를 일으켜 세운 뒤 저희 부부를 쳐다보고 있는 첫째 형님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도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보여주었죠. 이게 뭔 줄 알아? 내가 정수기 일하면서 몇 번 안 좋은 일을 겪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일할 때는 항상 녹음기를 켜두거든? 네가 동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이 녹음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다는 거 몰랐지? 사람은 어디에 있던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나이 처먹었으면서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동문들 앞이라고 말을 필터도 거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쏟아내더라. 아주버님과 이혼까지 생각한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계획까지 했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어머님한테 비싼 명품 가방이라고 할 얘긴 다 해놓고 짝퉁이었어?
둘째 형님이랑 가족들 가지고 노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지? 있는 집안들이 더한다더니 정말 웃기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녹음 파일 오늘 가족들한테 전부 다 전송할 테니까 어떻게 수습하는지 한번 볼까? 첫째 형님은 제가 들고 있던 음성 녹음기를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더 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저를 설득시키려 했지만 이미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첫째 형님의 행동을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음성 녹음 파일을 핸드폰에 옮긴 뒤 전송해 버렸고 첫째 형님은 절대 안 된다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남편이 강하게 가로막아 저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핸드폰과 첫째 형님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빗발쳤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지만 형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받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길래 전화를 받았는데 녹음 내용이 사실이냐고 몇 번이나 대묻길래 지금 현재 첫째 형님의 동문회관 현장이라면서 남편과 함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댁 식구들이 동문회관으로 전부 다 오게 되면서 집안은 또다시 난리가 나게 되었죠. 그렇게 아끼던 두 형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석 박사의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봅상까지 싸서 입에 넣어주더니 짝퉁 명품 가방이 그렇게 좋았어요? 앞으로 잘난 두 형님들 잘 끼고 사세요. 고졸에 못 배운 저는 여기서 이만 빠질게요. 집안 꼴 정말 잘 돌아가네요. 첫째 형님은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이나 하고 있고 둘째 형님은 당신을 놓친내라고 부르면서 가짜 명품 가방으로 가지고 놀고 있었잖아요.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거라고 좋다고 들고 다녔을 텐데 창피해서 어째요? 모르는 게 약이라더니 그동안 진짜 명품인 줄 알고 으스댔죠? 당신 인생이 명품이 아닌데 명품을 걸쳐봤자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집안 꼴 정말 잘 돌아갑니다. 시모와 아주머님들은 많이 당황했는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시모는 자기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정말 가짜였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두 형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몇 달간 저희 부부 없이 지내오면서 제가 집안에 정말 필요한 존재였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며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차단해 버렸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제가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모는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 며느리는 저 하나뿐이라고 다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형님은 아주버님 몰래 다른 남자 만나려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고 나서 현재 별거 중이고 둘째 아주버님도 선물해준 명품 가방이 가짜인데 진짜로 속여서 시모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화가 나 부부관계의 금이가 매일 부부싸움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뒤늦게 제가 시모에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려서 관계 회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상처도 한두 번 받아야지 계속 받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의 감정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저희 가족만 바라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지긋지긋했던 시댁 생활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어서 속이 후련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이며 최근에 상견례 자리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서로가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하려 해도 주변의 영향은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결혼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제 얼굴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 하셨어요. 어떤 사람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이 예약해 놓은 식당에서 시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고, 첫 느낌은 이 결혼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의 눈빛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부담스러울 정도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가 어색한 웃음과 함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지만 받아주시지 않으셨네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인사를 드리는 자리는 처음이었던지라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이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채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신다.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계시면 저도 당황스럽겠어요. 엄마도 제가 영미랑 꽤 오랜 시간 만나왔던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연애와 결혼은 다르니까 엄마 아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 그래서 결혼하기로 정말 마음 먹은 거니? 그럼 이런 자리를 왜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영미랑 결혼하려고 이 자리에 모신 거죠. 엄마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조성을 해주셔야 이 사람도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도 이왕 나오신 거 좋게 좀 봐주세요. 내 아들이 부탁하는 거니 너무 딱딱하게 분위기를 만들진 않으마. 하지만 엄마 주위에 워낙 영향력이 좋은 예비 며느리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보니 내 마음은 쉽게 얻지 못할 것 같다. 일단 어떤 집안인지 드러나 볼까? 예비 시모는 저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을 질문하기 시작하셨지만 크게 중요한 질문들은 아니었어요. 시모가 얘기했던 대로 주위에 능력 좋은 며느리감들이 많다고 하셨으니 저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건 당연했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떠들 뿐 시모는 시부와 그 사람만을 챙기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습니다. 더 이상 알고 싶은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더는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셨죠. 그 사람도 많이 당황한 듯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오래 앉아있을 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누가 봐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행동이셨어요. 그 사람이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다 미안해질 정도로 시부모님을 붙잡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한 채 식사 자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시부모님의 무책임한 행동에 많이 실망을 했는지 저보고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며 시부모님을 뒤따라 나서며 뭐가 문제냐는 질문을 안 좋은 감정으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룸 안에 있었는데도 시부모님과 그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제 귀에까지 전부 다 생생하게 전달되어 들려왔어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하찮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엄마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뭐라고 그랬니? 연애랑 결혼은 다르다고 했었잖아. 결혼은 현실이야. 우리 집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제일 중요한 일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겠다는 거니? 너희 아빠 엄마의 위치는 생각 안 해봤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병원장 정도 되면 상대도 비슷한 사자 집안이거나 그 이상과 엮여야 되는 거라고. 보는 눈도 많은데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알기라도 했어봐라. 그건 우리 집안 욕먹이는 짓이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네가 결혼하겠다는 저 여자 부모님이 농사 짓는다며? 어떻게 그런 집안에 장가갈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조금도 없으니 더 이상 결혼 얘기는 꺼내지 마라. 너는 저런 촌동네 출신 여자를 데려와서는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면 좋니?
능력 좋은 여자 얼마나 많아? 네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해라. 아빠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서둘러 정리해라. 괜히 고집부릴 생각하지 말고 너희 엄마가 주선해주는 선자리에 나갈 준비나 하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 영미가 뭐가 어때서요?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걸 왜 안 좋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영미도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능력이 좋은 만큼 이것저것 따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으면서 저희 집안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데려온다면 똑같이 따지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상처 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건가요? 저도 나이가 몇인데 사람 볼 줄 모르겠어요.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죠. 다시 식당에 들어가셔서 사과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불만 가진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제가 영미 얼굴을 앞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애초부터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해 결혼을 반대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식당 밖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이 정도로 저를 싫어하실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한참 뒤 룸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은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상처받은 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그 사람과의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오랜 기간 만나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단둘이 그날 일정을 마치고 허탈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부모님께서는 예비 시부모님과 만난 자리가 좋았는지 물어보시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30분도 안 돼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니 시부모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저를 안 좋게 평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실망한 눈빛을 보내자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 직업과 저희 집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며 간단하게 설명하자 부모님께서도 많이 놀란 눈치셨어요.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예비 시부모의 행동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았었죠. 병원장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건 절대 며느리로 받아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과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 또한 이루어질 수 없으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고 퇴근 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관계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거니? 저번에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눈치껏 빠져줘야 하는데 내 아들한테 아무런 소식도 없길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불렀다. 아직까지도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은 건가? 아직까지는 배송 오빠를 진심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건 변함이 없어요. 어머님께서 반대를 하시는 거지. 오빠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저번에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정말 저희 집안과 제 직업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어머님은 병원장이시고
저희 부모님은 농사일 하시는 게 어머님 집안 쪽에 손해를 많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면 저도 이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땀 흘리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잘 생각했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이제 배송이랑 그만하고 서둘러 정리해주길 바란다. 둘 다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하는데 더 이상 엮일 필요는 없잖아? 각자 맞는 집안 사람하고 만나자고. 그럼 헤어진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또 뒷말하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 최대한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 서로 시간 낭비 그만하자는 얘기야.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니? 아, 내가 깜빡하고 주지하는 게 있네. 그동안 내 아들 놀이개 역할 해줘서 고맙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지. 고생한 만큼 실망스럽지 않게 두둑히 넣어놨으니까 가서 필요한 것도 좀 사고 가족들끼리 외식도 즐기도록 하고 농사일이 한철이라 지금은 놀고 먹기만 할 거 아니야? 돈이 얼마나 부족하겠어. 풀떼기 팔아서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지. 그래도 이 정도 돈이면 삶의 질은 조금 나아질 거다. 봉투 안에 얼마를 넣어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세요. 왜 어머님 기준에서 저희 가족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풀떼기 팔아서 돈 모은다고요? 어머님이 끼니 때마다 식탁에 올려놓으시는 음식들 저희 부모님처럼 농사하시는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편하게 드실 수 있으신 거예요. 결혼 문제는 배성 오빠랑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저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시모는 저에게 최대한 빨리 관계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얘기한 뒤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돈 봉투를 집어들어 저에게 건네주시길래 등을 돌리고 나왔네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신 행동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좋아질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게 된 저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그만 만나야 할 것 같다며 좀 전에 시모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전부 다 얘기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사람은 저희 집으로 급하게 달려와 저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이미 저희 부모님과 몇 번이나 얼굴 보며 식사를 했던 적이 있어서 엄마는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제 방으로 들어와 울고 있는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방문을 닫아주셨네요. 그 사람은 차라리 시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보다 그냥 결혼하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다고 저와의 헤어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진정을 되찾은 뒤 거실로 나와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 사람은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그동안 자신이 보여줬던 저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더는 지체하지 않고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확신을 보여줬어요.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죠. 아무래도 그동안 보여줬던 시부모의 행동들을 봤을 때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받아주지 못할 것 같다며 불안해 하셨네요. 그 사람은 저에게 두 번 다시 피해가 가지 않게 자기 선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뒤 그 사람은 아빠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면서 안 좋아진 감정을 풀어드렸고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집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시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저희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시부모님께서 끝내 두 손을 들으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상견례 일정도 빠르게 잡은 뒤 약속된 장소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부모님과 같이 오지 않고 혼자만 왔길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니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 따로 올 수밖에 없었다며 본인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긴장 속에 시부모님을 기다리면서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고 있는데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신 시부모님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를 발견하시고 멀리에서 걸어오시는데 겉모습을 보게 된 저희 모두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충격적이게도 양가 집안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 수면복 차림으로 나타나셨어요. 부모님께서 시부모님의 모습에 많이 당황하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시고 수면복을 입고 나타난 시부모님을 보시곤 표정이 상당히 안 좋게 변하셨어요. 엄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중요한 자리에서 수면복 차림으로 나타난 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시모가 미소를 보이며 입을 여셨네요. 저희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이런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 자리에 제대로 격식을 갖추고 나왔다면 눈도 마주치지 못하셨을걸요? 최대한 배려해서 추레한 사돈댁에 맞춰드린 것 뿐이에요. 지금 사돈분들께서 입고 계신 그 옷들이 저희가 입고 있는 수면복보다 못하다는 거 아세요? 보아하니 시장판에서 싼 거 하나 골라 잡아 입으신 것 같은데 이 사람과 제가 입은 수면복은 명품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이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수면복을 입고 오실 수가 있으신 거죠?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시는 행동이잖아요. 애초부터 상견례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방금 얘기해 드렸잖아요. 사돈댁 형편에 맞춰서 입고 나온 건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상견례 진행하실 생각 없으신 건가요? 일단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 서둘러 음식 들여 보내도록 해라. 예비 신랑은 당황하고 있었지만 일단 시부가 시키는 대로 음식을 들여보내도 될 것 같다며 주문을 넣었고 잠시 뒤 음식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부모님께서는 시부모님의 행동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셨고 들어오는 음식만 드시고 계셨네요.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모님에게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음식이 전부 다 들어온 뒤에 묵묵히 식사를 하시던 시모가 저희 엄마를 바라보시며 한마디 꺼내셨는데 그 말에 가시가 있어 엄마도 기분 나쁘게 맞받아치셨고 두 분의 안 좋은 감정 상태는 누가 먼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고받던 대화에 시모는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들게 되면서 상견례는 끝이 나고 말았네요. 맨날 허리 굽혀 땅만 보며 밭일해서 버는 돈으로 자식 새끼 시집 보내려니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병원장 집안의 의사 사위니 당연히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으면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부인께서도 저희가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 뻔히 알고 계실 텐데 고생길에 집어 던지시려는 거 보면 의사 사이가 꽤나 욕심은 나셨나 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사위가 의사건 고물상을 하건 상관없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성만 바르면 당연히 결혼 허락했습니다. 둘이 좋아서 선택하는 길이 나쁘지 않은데 거절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병원장이라고 목에만 힘주고 아들 인생까지 좌지우지하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한 길일까요? 사돈빼만 불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사이한테 들어보니까 대형 병원도 아니고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병원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건물도 사돈댁 소유가 아니시라면서요. 제가 상상했던 범위 밖이라 저도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병원장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목에 힘주시는 거면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사람은 겉보기와 다르거든요. 남들의 시선이 반이라는 사람들보다야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후회할 일은 만들지 않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닐까요? 상견례 장소에 사돈분들께서 수면복 입고 오신 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애들의 앞날까지 막아서는 건 더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둘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농사꾼 주제에 어디서 평원장인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돈분들이 저희한테 뭘 내세울 수 있는데요? 농사를 지으시니 매년 김장김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쌀도 걱정 없겠죠? 이것저것 하신다 하셨으니 먹고 살 걱정은 없겠지만 몸에서 풍기는 거름 냄새는 정말 역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게 괴로울 정도예요. 평생 땅만 보시는 분들이 저희 집안과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어이없네요. 아들, 내가 이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엮이지 말라고 했던 거다.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드리려 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네요. 자식이 부모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서방도 이제 사돈분들 그늘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인생 혼자 개척하는 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걸세.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 딸은 자네에게 넘겨줄 수 없을 것 같네. 영미 너도 이제 그만 포기해라. 엄마는 테이블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바닥을 펼치며 시부모에게 한 장의 서류를 보여주었고 그걸 본 시부모는 두 눈을 의심하면서 엄마의 손에 올려져 있던 서류를 낚아채시더니 몇 번이고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자 엄마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시모는 엄마의 손을 급하게 잡으면서 대화로 풀어나가면 좋겠다고 부탁하셨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은 귀를 닫아버린 상태셨네요. 엄마가 시부모님께 보여주신 서류는 저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 사람은 대충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자기 부모님께 한탄을 하면서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다고 시부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께서 이번 결혼 성사되면 무조건 그 건물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아버지 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이번 상견례장에서 보고 싶어 하셨다고요. 그런데 수명복을 입고 나오신 것도 모자라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드세요? 제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모르실 거예요. 장인어른께서 저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을 때 무조건 비밀로 하길 원하셔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상상도 못했네요. 장인어른께서 그러시는데 이번이 계약 만기일이라면서요? 다시 또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영미와의 결혼이 무난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했던 조건이었다고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 인생을 전부 다 망치셨어요. 저도 부모님께서 얼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소유하신 건물 중 하나가 시부모님이 계약을 맺고 병원을 차렸다는 건 전혀 알지 못했었네요. 그런데 건물주인 아빠를 시부모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엄마한테 물어보니 계약할 때 아빠가 시부와 계약할 당시 시부는 정신이 없었는지 누군가 바쁘게 통화를 하고 있던 상태라 아빠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계약도 대충 하고 급하게 사라져서 기억을 못했을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시부모님께서는 그동안 저에게 상처 줬던 행동들과 상견례장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점들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버리자 엄마는 병원장이라고 떵떵거리던 모습은 어디 갔냐고 파혼을 외치셨고 시부모님은 망부석이 되셔서는 고개를 떨구고 마셨네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신 시부모님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된 상황이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크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쌀농사를 제일 크게 하시고 과수원도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부모님께서 오래전에 매입하셨던 건물에 시부모님이 병원을 차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곧 있을 계약 만기 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반대하고 계시네요. 저도 상견례 때 시부모가 보여주셨던 충격적인 모습은 돌이킬 수 없을 거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모가 제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에게 정말 잘하겠다며 아직까지 자기 아들 사랑하지 않냐고 다시 시작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제는 제 손을 벗어난 문제인데 시모는 저로 인해 부모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길 원하고 계시네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모든 게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현명한 답변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